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 매주는 아니고 이게 기출분석 강의, 기초 기출분석 강의가 지금 지역사회부터 시작해서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성인간호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점, 대략적인 그 타이밍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근데 6월 말, 7월 전까지 굉장히 이게 늘어져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속 시간들을 좀 당겨서 거의 한 달 이상 앞에 당겨서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각자 기출 문제를 얼마나 좀 심도 깊게 보시고 또 그것을 공부하는데 반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예상을 하잖아요. 이게 뭐 과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건가를 예측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난 문제들이 우리에게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죠. 에비던스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자가 이제 영역별로 얼마나 정리를 해 오셨습니까? 이제 여성간호, 여성간호, 아동간호 이전까지 지역, 정신, 성인 사실은 그 세 파트만 제대로 공부하고 좀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갈 수 있다면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막상 여성간호, 아동간호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지식들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성간호학이나 아동간호학 파트에는 투입되는 시간 대비 제가 생각할 때 효율성이 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과목에 대한 인사이트가 오리엔테이션이 좀 잘 서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문제를 많이 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요. 문제를 많이 풀지 않더라도 어떤 그 파트나 포인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잘 보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성 아동 간호학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전략적인 과목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선생님들 지역 정신 성인을 공부하다가 공부가 너무 안 되면 여성 간호학, 아동 간호학을 펼쳐서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네, 공부가 안 될 틈이 없다. 지역 정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음을 또 양해해 주시고 공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아동 간호학 기출 분석의 그 내용을 문제를 나눠드렸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은 매 시간 그렇지만 단순히 특정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의 답이 뭐다. 이 답은 어떤 영역에서 해설되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을 그냥 정리하면 끝난다. 이러면 이 강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정말 한 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기출 분석이라는 형태로 기초 기출 분석이라는 형태로 진행된 강의가 다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한 문제 한 문제에 답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답을 찾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주어졌는지 그래서 그걸 잘 익히고 나면 거꾸로 돌아가서 해당 영역을 공부할 때 뭘 봐야 내가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가를 좀 자신감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성간호학에 대한 그런 개관, 우리가 이미 기본 강의를 끝냈기 때문에 여성간호 내지는 이건 이제 모성간호학이죠. 모성간호학과 아동간호학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동은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면 성인에 연결해서 봐야 되죠. 성인간호학의 맥락과 똑같이 각각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이렇게 이 영역들을 질환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출에 관해서의 아동간호학은 그런 질환의 초점이 아니라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성장 발달에 대한 논의를 아동간호 안에서 문제로 출제하는 것들만 좀 주의해서 살펴보면 되고 나머지 이제 질환에 대한 논의들은 아주 정말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강론적인 관점으로 질환을 따로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성 모성간호학, 모성간호학의 맥락은 막상 시험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저보다 많이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뜯어보면요. 크게 파트가 나눠지는데 자,
우리가 여성간호학 공부할 때 이미 여성간호학의 주된 쟁점은 임신과 분만과 산욕기로 구성된다고 했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성간호학을 보면 모자보건이라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것 이외에 방금 말씀드린 임신, 분만, 산욕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와 연관해서 이른바 정상적인 것과 고위험 상태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그 비율이 어떤 한 곳에 치우쳤다라고 하기 어려울 형태로 골고루 출제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한 5, 6년 사이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임용 이제까지의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다 놓고 통계 분석하듯이 한 20년치를 놓고 자 어디서 문제가 나왔다, 어디서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의 형태도 바뀌고 또 방향도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면, 자 선생님들 여기 모자보건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당장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도 그렇지만 원래 어디에 해당되죠? 네,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으로 나누는 것에 굳이 여성간호 파트에다 집어넣어 놓긴 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또 지역 문제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여성간호학 문제가 몇 % 정도 되느냐라고 정말 클리어하게 지역과 여성간호학이 겹치는 건 다 지역으로 보내버리면 여성간호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작할 때 여성이나 아동간호학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부를 할 때야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렇게 하지만, 자 그런데 막상 선생님들이 지역사회간호에서 모자보건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이렇게 아세요? 할 때 그럼요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 파트에 들어가서 자 지역사회에서의 모자보건 안에서의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왜 물어보냐 자꾸 그냥 하지. 지표예요, 지표. 그러니까 모자보건의 상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거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해석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지표를 해석한다는 것은 모자보건에서 얘기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건강 상태에 반대되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질병이라든가 사망에 뭘 생각할 수밖에 없죠? 원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성의 건강 문제가 뭐냐? 모성 사망의 원인이 뭐냐? 지역사회 간호를 공부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다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지금 제가 내드린 모성간호, 여성간호 관련된 기출문제 중에도 보면 그냥 자료를 한번 보시죠. 1번, 2번 다 뭐죠? 모자보건과 모성 사망의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은 제가 안 써드렸는데 기출 문제 중에 2012년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 가임 여성수, 출생아수, 모성 사망수, 신생아 사망수, 영아 사망수 등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쉽게 여성간호학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성간호학 문제이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강론별, 분야별 해당 대상에 대한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는 문제들로 우리가 정리하고 그렇게 나아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여성간호학 문제, 자 이건 이제 지웁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 제가 이따 문제에서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막상 임신, 분만, 산욕을 얘기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성간호학의 영역이 뭐가 있냐면 여성의 건강 사정이죠. 여성의 건강 사정. 선생님들 제가 올해 기출문제집을 따로 안 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작년 2018년도에 나왔던 것을 그냥 제가 거기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지금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의 순서가 나름대로 이 영역을 나눈 순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강의에, 지금 전달하는 강의의 그 논리하고 순서가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이 총론적인 개념, 이른바 여성간호학의 총론이나 개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표라든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바로 거기에 연결돼서 건강 사정을 얘기해요. 누구의 건강 사정이죠? 여성의 건강 사정에 대해서 얘기해서 여성의 건강 사정 파트에 가서 보면 생식기계의 건강과 그 유방의 건강 문제 등을 다룹니다. 이게 다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잘 생각해 보면 유방의 자가검진, 유방암 자가검진을 하는 것은 어디서도 시험 문제로 다루죠?
성인에서 다루죠. 성인. 이게 성인 문제냐 여성 문제냐 굳이 우리가 그걸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어디서든지 정확하게 알고 풀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걸 여성간호학의 영역에 집어넣고 그렇게 보게 되면 건강사정 파트가 여성간호학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출제의 선상에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가검진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검진의 시기들을 얘기한다라는 건 뭐랑의 연관성을 얘기하냐면 단순히 기계의 해부 생리학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호르몬의 변화가 연결되죠. 여성간호학 우리 기본 강의를 할 때 기억하십니까? 기본 강의할 때 호르몬에서 시작해서 호르몬으로 끝난다고. 여성간호학은 호르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푼다고 하더라도 요행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변화가 결국 임신과 분만과 산욕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고, 다만 여성간호학 영역 안에 총론이라고 해당되는, 자, 총론 내지는 개관 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건강사정과 임신분만 산욕으로 이어지는 과정 말고 뭐가 더 추가되냐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주제들이 추가돼요. 선생님들이 여성간호학 강론서를 차근차근 읽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책의 순서예요, 거의. 근데 지금 그걸 다시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가정폭력을 어디서 다뤘죠? 우리 공교롭게도 지난주부터 심화이론, 심화 기출분석 강의가 시작돼서 지금 지역을 했잖아요. 자, 가정폭력 문제가 거기서 다뤄졌었는데, 어디서 나왔죠? 지역에서 나왔죠, 지역에서. 그쵸? 아니, 그런 게 있었냐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가족간호 안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취약가정 얘기하면서 워커의 폭력주기 이론 등이 있었잖아요. 맞죠? 네. 혹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신가요? 네. 너무 이 심리적인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3선까지는 다 앉질 않으세요. 예전에 이 앞에도, 저는 예전에 저도 잠깐 공부를 하면서 경제학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학 강의를 들을 때 학생이 좀 많긴 했어요. 전체 수강생이 듣는 사람이 한 200~30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자리에 항상 앉고 싶어가지고 새벽 5시에 가서 줄을 서서 들었거든요. 그 강사님인데 굉장히 침을 많이 튀기시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물론 그렇게 직강을 듣지 않고, 인강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지만, 이게 대면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저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네. 자,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게 여성간호학 안에서 다뤄지고, 그런 것이 문제화됐던 것을 보면, 이게, 지역과 여성을 굳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전체 좀 개관을 해드리는 중인데, 그래서 이렇게 총론과 개관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 건강사정과 임신분만 산욕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른바 정상적인 상태, 그렇죠? 정상적인 여성의 신체와 해부생리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호르몬에 따라서 임신분만 산욕의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과정. 이걸 보여주는 게 한 파트고, 당연히 정상에서 이탈되는 게 뭐죠?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선생님들께서 여성간호학을 볼 때 그럼 비정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비정상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질병 상태고, 이걸 단원에서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 얘기합니다. 신체적 건강 문제. 자, 그러면 신체적 건강 문제. 여성의 신체적 건강 문제가 남성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체적 건강 문제로 다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상태가 뭡니까? menstruation과 관련해서 월경에 이게 정상인데 장애가 발생하는 양상을 다루죠. 그리고 월경 장애와 연결해서 이제 폐경이 되어지는 상태까지, 폐경도 정상이지만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기출 분석을 한다라는 건 내가 공부했던 여성간호학 내용을 가지고 이걸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고 스스로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막상 이렇게 전체를 쭉 해보는데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백지 놓고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어떤 순서로 진행돼 가는지, 그 다음 거기서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보면, 그럼 모르는 파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월경장애의 영역 안에,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냥 당신이 하시오 이러시는 거죠. 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월경전 증후군이나 월경곤란증이나 또는 기능성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이 다 이미 시험의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그냥 뜯어가서 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너무나 쉬운 접근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맥락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렇게 실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더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서 비정상에 대한 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고위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고위험 임신이나 고위험 분만이나 고위험 산육이라는 형태로 어떤 상태들이 실제 주어질 수 있는지를 가지고 문제에서 다룹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다룰 때 고위험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도식을 항상 그리잖아요. 대상, 목표, 행위 방법, 수단이다. 그러면 이 대상이 고위험 임신의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중재를 할까요? 중재의 내용이 직접 간호에 해당되는 이른바 약물을 쓸 것이냐, 비약물적인 중재를 할 것이냐. 결국 이것을 이해해야 이에 따른 중재로서 뭘 할 건지가 나올 텐데, 시험에서는 이 상태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 상태에 근거해서 어떤 약물을 쓸 것인지 어떤 다른 중재를 할 것인지를 문제로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기출분석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되시면 사실은 이 강의는 필요가 없지만 기출되어진 여성간호학 문제가 진짜 고위험 임신의 상태에 대한 것 중에서 하나를 뽑았고 이 상태에 대한 그냥 병태 생리적인 양상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걸 주고 이 상태에서 특정한 중재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없다면 그게 보충이 돼야 되는 게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내가 그 과목을, 영역을 공부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말씀드리고 좀 진도를 나가보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까요? 모자보건과 관련된 통계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들 이런 식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간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간호에서 자, 거기에 출산율이라든가 두 번째 순재생산율, 또 모성 사망비, 영아 후기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이런 것들을 지표로 내고 있어요. 제가 기출 강의할 때 그냥 단순히 이 문제의 답이 뭡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들 이걸 보시면서 모자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에 대해서 출제된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이 당시에 2011년에 이 문제가 출제될 때 저는 이제 그 기출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순재생산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자보건 하면 그냥 모성 사망기, 모성 사망비라, 그리고 영아 사망률과 비교되는 신생아 사망률과 그 다음에 그 뭐로 연결되죠? 알파 인덱스로 연결되죠. 자, 그 다음 모자보건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결국 건강 수준을 얘기하니까 뭘 또 생각하게 하냐면 비례 사망 지수를 생각하게 해요. 자, 비례 사망 지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전체 사망자 수 분의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그걸 PMI라고 하죠. Proportional Mortality Index라고 해서 PMI, 비례 사망 지수, 알파 인덱스, 영아 사망률, 그리고 모성 사망비 등이 다 실제로 건강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성간호학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을 올해 칠 때, 시험을 칠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특정 지표가 나오잖아요. 지표. 이 지표는 항상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계산식이 있고요. 산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계산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계산식의 의미입니다.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크면 나쁜 거, 적으면 좋은 거거나, 그렇죠? 작으면 좋은 거, 크면 나쁜 거, 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왔던 모자보건과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 알파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는
알파 인덱스가 1.0에 가깝다, 1.0이다. 그쵸? 그렇다면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겠죠. PMI, Proportional Mortality Index, 비례 사망 지수. 비례 사망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게 PMI가 1.0이라면 또는 1.0에 가깝거나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면 각각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돼서 맞다 틀리다를 고르는 형태의 문제였다면 선생님들은 거꾸로 뒤집어서 나한테 출산율에 대해서 물어보면 출산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합계 출산율이냐 아니면 총 출산율이냐 이거 다 달라져요. 그 순재생산율이냐, 그렇죠? 재생산율 자체도 재생산율이 순재생산율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에 나온 것처럼 1.0을 기준으로 1.0보다 크면 인구가 늘고 1.0보다 작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순재생산율이 왜 중요하죠? 뭘 고려한 건가요? 여아를 출산하는데 그 여아가 생산 연령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한 게 순재생산율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런 개념들을 명확히 모르면 우리 시험에 이제 문제 나오면 답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고시를 뭐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게 보시고 대충 준비했다가는 답을 못 씁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들 5, 6월 달에 기출심화 분석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이러면 예전에 내가 이걸 개념적으로 대략 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안 써지죠. 그게 이제 딱 그 상태가 이제 자라날 수 있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거를 아는 것 같았는데 답이 안 써지는구나. 근데 선생님들 그게 지금 답이 안 써지니까 다행이지 시험장에 가서 답이 안 써져 봐요. 그러면 이제 정말 미치죠. 답답하다. 내가 이걸 왜 그때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답을 아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뭔가 알긴 아는데 안 써지는 거죠. 그래서 5, 6월 달, 7, 8월 달이 진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의 시작이 문제를 보면서 자꾸 감각을 키우는 거죠. 기초적인 분석들을 하면서.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것을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임용 공부하는 것 안에 나오는 지역사회 간호의 지표, 모자보건의 지표, 다 노인보건과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 중에 노령화 지수라든가 부양비라든가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맥락이 같습니다. 영역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또한 이걸 어디까지도 확장할 수 있냐면 너무 많이 가면 진도를 못 나가는데 역학에 가면 상대 위험비라든가 교차비라든가 그렇죠? 비교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만 다 정리하면 시험에서 제가 생각할 때 20-30%는 맞출 것이다. 왜냐면 그렇게 출제된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시험을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 결국 특정 지표에 대해서 아는가, 특정 지표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가, 특정 지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특징적인 이 새돌이라고 하죠. 새돌이. 1, 2, 3를 얘기하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계속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보세요. 2번. 우리나라 모성 사망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입니다. 원인. 선생님들 원인을 지금 이번 문제를 그냥 풀라고 그러면 답은 뭐죠? 출혈이에요. 출혈. 네. 출혈입니다. 모성 사망의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출혈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성 사망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고위험 모성 사망을 얘기할 때 두 단계로 분류돼서 임신 전반기 출혈성 합병증,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으로 구분이 되죠. 벌써 출혈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요. 거기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분류가 된단 말이죠. 질병이 딱 카테고리가 나눠지잖아요. 자, 그런데 거꾸로 원인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뭐의 원인이죠, 지금? 사망의 원인입니다. 모성 사망의 원인을 알아야 뭘 줄일 수 있죠? 모성 사망을 줄일 수 있다. 지금 바로 앞에 문제에서는 지표로서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면, 모성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 모성의 건강 수준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모성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출혈만이 아니라 자궁의 임신이나 산용열이나 임신 중독증이 사실은 자궁의 임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임신 전반기 출혈성 합병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산용열이나 임신 중독증은 굳이 구분하자면 고위험
임신 중에 고위험, 임신성 고혈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산욕열은 산욕기에, 그렇죠? 산욕기에 분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문제, 주된 합병증으로서 고려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익혀둘 필요가 있겠죠. 자, 한편 4번 문제를 보면 보건교사가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자, 선생님들이 올해 시험에서도 분명히 제가 예견컨대 이런 상태가 나올 거예요. 보건교육계획서. 제가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이게 정말 늘었어요. 이제 보건교육 계획서 안에다가 세트로 집어넣는 게, 이제 저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내니까 문제 원판이라고 하거든요. 세팅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문제판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출제자들이 이 보건교육 계획서 세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게 뭐 이렇게 다르냐, 그게 뭐 이렇게 문제냐가 아니고 그 형태 안에다가 도입과 전개와 정리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성립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별히 자, 거기 도입해 보시면 유방암의 발병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관심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 우리가 공교롭게도 1번 문제가 모성 사망과 관련된 모자분과 관련된 통계 지표였는데, 결국 통계 지표를 보여주면 이 수치가 증가됐다 감소됐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이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그 유방암의 증가 원인이 뭐냐, 증상이 어떠냐, 예후가 어떠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꼭지에 유방 자가 검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가나다라 마가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 이제 지문에서, 객관식 문제였으니까 지문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4번 문제를 보면 1번에서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해서 유방 우려율이 적으므로 자가검진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자, 월경 시작일로부터 5에서 7일이 지난 기간에 자가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방암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가검진의 시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아는가 모르는가, 이 부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질병이 발생해서 질병이 증가된다. 그럼 질병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예방적인 조치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 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 시기를 생리를 하는 여성과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쓰고 유방 시즌 시 취해야 되는 자세 4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문제나 5번 문제나 다 뭐랑 관련된 거죠? 실제로 유방암 검진에 있어서 시기, 유방암 검진에 있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두 문제를 보면서 두 문제만이 아니라 6번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유방의 자가검진은 월경 주기 중 언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렇죠? 6번의 답이 뭐죠? 7일째입니다. 7일째. 그러면 그러면 이 위에 4번 문제에서 가 지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왜 그런가? 호르몬의 영향,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해서 유방 우려율이 적음으로 자가검진하기가 적절한 시기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월경 시작일부터 7일째가 유방의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우려율이 적어서 자가검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분석할 때 선생님들 TF죠. 맞냐 틀리냐 이거 판정하는 거잖아요.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요걸 살짝 뒤집어 놓으면 완전히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특정 문제, 자, 예를 들면 지금 유방암에 대한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다. 정확하게는 시험에 대비하는 관점에서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기계의 암, 생식기계 종양, 난소암이나 자궁
암이나 이런 이제 암의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5, 6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간호학의 이 여성 암과 관련된 파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순서도 다 뒤바뀌었어요. 앞쪽으로 왔어요. 이 우선순위가 더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에 대한 그 논의를 하면서 질환을 얘기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얘가 증상이 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재하느냐, 이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고, 중재에 대한 부분도 약물이나 비약물로 딱 한정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방 내지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대한 관점으로 가서 유방암의 자가검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 5번, 6번 문제가 다 같은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유방암의 검진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익혀두셔야 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이제 더 확장되는 것은 유방암만이 아니라 다른 종양, 난소 종양이나 또는 자궁의 종양들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해결, 거기서 연결되어지는 문제의 출제까지도 좀 예측하면서 가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한편 7번 보세요. 7번은 이제 기본 문제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호르몬에서 시작해서 호르몬으로 끝난다고 할 때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뭐냐,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뭐냐, 이걸 각각 이제 얘기해야겠죠. 수정란의 착상과 임신의 유지가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난포자극 호르몬의 분비 억제, 이거 뭐죠? 에스트로겐하고 관련되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에 가중 근육의 이상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트로피가 생긴다. 이거는 자궁 근육이 증대되면서 성인 자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호르몬이나 특정한 임상적 양상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나 변화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가 문제에서 다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1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12번, 한 여학생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으로 인공유산을 했다. 이 여학생의 신체 회복과 생식기계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교육 내용을 3가지만 기술하시오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문제들과 좀 양상이 다르죠. 뭐냐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뭘 제공할 것인가, 이른바 중재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럼 중재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할 때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게 암기해서, 자, 예를 들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중재를 한다가 머릿속에 딱딱딱딱 정리되어 있어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뭘 써야 되는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인공유산을 했다. 이 학생의 신체 회복과 생식기 2차 감염 예방, 거기 신체 회복과 2차 감염 예방이 포인트예요. 그게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신체 회복, 중재의 목적이 신체 회복과 2차 감염 예방이에요. 그럼 신체 회복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중재는 이렇게 크게 목적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질 겁니다. 이게 2006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 신체 회복에 있어서 답으로 제시돼야 되는 건, 이게 지금 한 여학생이라고 돼 있지만 답으로 제시돼야 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피임을 하는 것과 그리고 임신 검사를 계속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영양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것들이 신체 회복 안에서 실제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문제를, 케이스를 보면서 좀 사회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를 여성간호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신체가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냐, 또는 더 이상 이 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 문제의 전반부, 지금 신체 회복 말고 2차 감염 예방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중재인데요. 이 파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2차 감염 예방의 핵심은 뭐죠? 감염의 뭘 알아야 돼요? 징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진단 계획수행 평가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예요? 사정이지, 사정. 사정 단계에서 대상자의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아까 앞에서 임신분만 산욕에 있어서 모성 사막의 주된 원인은 출혈이지만 산욕열에 대한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선생님들 여성간호 공부할 때 후반부에서 산욕기에 열이 뜨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열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야 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감염의 징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질 내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다른 것을 삽입하는 것, 뭐 탐폰을 사용하는 것이라, 좀 탐폰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수영이나 통목욕이나 질 세척 등을 피한다. 매일 샤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의가 2차 감염 예방에 대한 접근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답인데요. 사실은 문제가 이 부분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는 정확하게 딱 문제에서 이 문제의 핵심적인 답이 어떻게 딱 적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 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특정한 케이스에서 논의될 수 있는 중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상태들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것들이 기출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서는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 13번. 자, 13번에 보면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 3위고 이 중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그 범죄 양상이 점차로 다양화 연소화 추세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개념 정의하는 게 가장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안 된다, 뭐라고 설명이 안 된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개념 정의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성폭력의 개념 정의는 이제 보건교과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보건교과서들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상징적 폭력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거기 두 번째 꼭지가 더 중요한데, 강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강간상해 증후군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급성 스트레스성 반응을 보인다. 강간상해 증후군을 보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을 3단계의 명칭과 그 특성을 기술하시오. 자, 선생님들 정신간호 공부하면서 강간상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거든요. 예, 이 말이 등장하는 강론서가 유일하게 여성간호학 하나였어요. 예, 그리고 그걸 지우지 않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특정한 증후군이라고 명명되는 것은 그 증후군에 맞는 특징적인 양상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간호학 교과서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상태, 세 가지의 단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급성 혼란기, 그리고 부정과 외부 적응기, 그리고 재조직화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래요. 하지만 선생님들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가 다시 출제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PTSD랑 연결해서 PTSD의 진단 기준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해설자료도 보면 PTSD의 진단 기준을 근거해서 기술하는 외상사건 이후의 침습 증상이나 회피 증상이나 부정적 인지와 감정의 변화, 각성 증상, 해리 증상 등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써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냥 문제가 딱 있으면 이 문제의 답이 이거고 이 답에서 암기해야 되는 게 요거니까 요것만 딱 정리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쫙 이래서 한 300개 딱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면 좋겠다. 이 중에서 22개만 나오면 21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쉽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진작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요. 물론 과거에 출제가 됐지만 이 문제는 다시 출제할 때 이렇게 못 냅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손상이나 트라우마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낸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논의가 여성 간호학의 주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지역사회 간호의 가정폭력 파트 또는 이 가족 간호에 있어서 취약 간호에 대한 취약 가족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출제된 성폭력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다 주제가 뭐냐면 발생했다 나타나는 양상이 어떻게 해결돼야 중재가 돼야 도움이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재 내용을 써라라는 것이고 중재의 핵심은 뭘까요? 자, 선생님 요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가 성폭력에 대한 중재 내용에 약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비약물적인 중재를 얘기하겠습니까? 여기만 여기 나왔던 문제가 성폭력 직후의 대처 방법에 대한 보건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폭력에 관련해서 어떤 중재를 할 것인가에 약물과 관련된 중재가 아니라 심리적인 지지라든가 정서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포인트가 맞춰진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감염의 징후라든가 2차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는 굉장히 신체적 문제에 초점을 둔 문제라고 그런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외에 성폭력과 관련해서 법적인 측면,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논의하는 그런 객관식 문제들도 있었고 또 성학대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성 간호의 한 영역만이 아니라 관점을 그렇게 좀 확대해서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16번을 보면 다음은 보건교사가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 학생과 상담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억 니은의 원인 기전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 간호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월경전 증후군 또는 월경곤란증 그리고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6번 문제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월경전 증후군이에요. 자, 이제 월경전 증후군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보니까 아래쪽에 이제 대화록이죠.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하면 인터넷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찾아왔어요. 예, 저는 월경 시작하기 2, 3일 전부터 손발이 퉁퉁 붓고 체중이 많이 늘어요. 체액 축적 현상이 심한가 보구나. 예, 얘한테 어려운 말을 쓰셨죠? 그래서 이제 애가 그게 뭔가요?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이에요. 일시적으로 몸에 수분이 많이 쌓이는 것을 안다. 그렇군요. 다른 증상들은 없니? 불안하고 예민해지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되는데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 지금 너에게 있는 증상들은 월경이 시작되면 금방 사라질 거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과 니은의 원인 기전을 순서대로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 뭐냐 내지는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가가 핵심이고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기전 이런 것들을 문제로 묻게 되죠. 근데 사실 선생님도 여성간호학 책을 보면 월경전 증후군이나 월경곤란증에 대한 이유, 기전, 원인, 근거가 밝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가설이에요. 가설은 호르몬과 연관된 가설이죠. 이런 호르몬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추정된다. 다 가설적인 것이고 그게 이론이죠. 근데 그 이론에 의해서 어떤 결과,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는 게 여성간호학의 이쪽 파트, 월경장애와 관련된 파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원인 기전을 기술하라고 할 때 자, 기억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과 관련해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소듐 배설 작용, 또 에스트로겐의 레닌 분비 증가 작용, 프로게스테론의 소듐 배설 증가 작용과 에스트로겐의 레닌 분비 증가 작용에 의해서 RAA가 증가된다는 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알도스테론이 증가하면 결국 신체 내에 수분이 축적된다. 체액이 축적된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니은에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주의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정서적인 불안정, 우울 성향이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에 더 민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기억과 니은을 설명을 할 때요. 기억은 생물학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이고 니은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잘라지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월경전 증후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실제 기출됐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여기 16번 문제에 이어서 17번에도 가보시면 17번에 가보시면 월경과 관련된 건강 문제, 18번에도 월경과 관련된 고민, 19번에 가서 보면 월경전 증후군, 20번에 역시 또 하복부 통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월경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 21번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예요. 22번도 그렇고 23번까지 다 뭐죠? 24번까지 다 월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 파트에서 문제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성 간호 안에서, 근데 문제를 내는 패턴들을 지금 이 16번부터 24번까지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전도 중요하지만 나타나는 임상적인 양상 또는 그 안에서 어떤 중재가 필요하냐,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자체를 이해하는 것, 케이스에 대한 중재를 하는 것과 중재에 있어서도 약물을 줄 것이냐 비약물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관점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 더 이상 문제를 낼 게 없는 파트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미 낼 수 있는 영역에 낼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월경 전 증후군이냐 월경 곤란증이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문제가 튀어가죠. 이게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로 넘어가서 그 파트는, 그 챕터는 이미 문제가 다 나왔어요. 제가 보면 앞에서 우리 여성 간호 하면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도 이런 형태의 내용들, 원인에 대한 것, 기전에 대한 것, 증상에 대한 것, 중재에 대한 것, 결국 그것이 세트화돼서 문제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살펴보고 그런 이제 설명들을 좀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월경을 다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문제가 폐경으로 가죠. 폐경 파트에 있어서 폐경이 발생하게 되면, 폐경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변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 특정한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그게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라, 이제 이런 단계로 갈 겁니다. 그렇죠? 순서가 아주 그냥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간호학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임신분만 산욕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거기서 출제된 문제들을 보는 게 기본이지만, 그 전단에서 그것을 보기 전에 임신 분만 산욕 전에 월경 장애라든가 폐경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기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